살인엔 다양한 동기들이 있다. 돈 때문에 혹은 질투나 복수를 위해 살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하는 인간들도 있다. 1935년 9월 어느 날 오후,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2명의 소년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벌판에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된다. 목이 잘려나간 한 남자의 변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얼마 뒤 쓰레기장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토막난 사체가 발견된다. 클리블랜드 시민들 모두 공포에 휩싸였고 매스컴은 정체불명의 살인자를 미치광이 도살자라고 불렀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머리와 팔다리가 잘려나간 채 5대5 연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클리블랜드는 안전한 도시도 아니었고 갱단의 조직범죄나 부정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토막살인 사건과는 거리가 먼 도시였다. 당시 수사의 총책임자는 32세의 엘리언 네스였는데 아주 젊은 치안국장으로 알카포네와 같은 갱단의 거물들을 검거해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미치광이 도살자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고 1938년까지 무려 12구의 사체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됐다. 어떤 것은 평지에, 어떤 것은 포장된 채 주택가에 버려졌는데 모두 토막난 상태였다. 그리고 1939년 7월이 돼서야 수사의 돌파구를 찾게 된다. 정육점령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을 입수한 것이다. 소문의 주인공은 벽돌공인 프랑크 돌레짤로 밝혀졌고 한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4주 뒤 이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토막살인 사건은 멈췄다. 이 시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즐겼던 3명의 살인마를 추적해본다. 먼저 25명의 농장 인부들을 살육한 무정한 일자리 소기업자의 실체를 밝힌다. 그리고 거리에서 떠도는 젊은이들을 유혹해 집으로 끌어들인 후 토막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와 28명의 흑인들을 살해했던 잔혹한 살인마의 행적을 따라가 본다. (1971년 5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바 카운티에서 한 일본인 농장주가 복숭아 과수원에서 수상하게 보이는 구덩이를 발견한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벌인 후 구덩이 속에서 한 남자의 사체를 찾아낸다. 희생자는 칼에 난자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과수원 전체로 조사를 확대했고 24구의 사체를 더 찾아냈다. 모두 칼에 난자당한 상태로 성폭행까지 당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2구의 사체 옷주머니에서 나온 은행 거래 명세서에는 후안 코로나란 일자리 소기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른 대부분의 희생자들도 코로나의 목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한 후 피 묻은 부츠, 벌목용 칼과 정육점용 칼, 그리고 희생자 중 7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찾아낸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코로나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결국 18살이 됐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바 카운티로 이주해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멕시코 이민자들을 지역 농장에 소개하는 일자리 소기업을 시작했다. 당시 이민자들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사실 유바 카운티를 수시로 왕래했던 뜨내기 멕시코 이민자들은 주민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1971년 봄, 멕시코 인부들이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당연히 실종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일 일본인 농장주가 수상하게 보이는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코로나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38살의 코로나에 대한 증거들은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기소됐을 때 변호인은 코로나의 형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당시 그의 형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살인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종자의 가족들로부터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전화가 경찰서에 쏟아졌다.
1971년 7월 거행된 재판에서 코로나의 변호를 위해 나선 증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코로나는 2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수사당국이 수사를 조작했다고 항의했다. Why should I be in prison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didn't commit the crimes? If I'm innocent, like I am, just because they have a lot of money, that's the reason I'm going to be in prison for all my life. Because the state and the Sarakani have millions of dollars, that's the reason I'm going to be in jail for the rest of my life. You think that's fair? 7년 뒤 코로나의 항소심 재판이 거행된다.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호크 검사가 다시 재판을 맡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Oh, I don't think that could be. No, that'd be like watching a bad movie twice. 코로나의 항소 재판은 캘리포니아의 페어필드에서 열렸고 그의 모습도 변해 있었다. 이번엔 테레스 호넌이 변호인으로 나섰다. Well, it is possible that Juan Corona could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is, but it's also possible that he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and that's the way our law works. 하지만 호넌 변호사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코로나는 또다시 유죄 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코로나는 감옥에서 32번이나 찔린 채 살해된다. 코로나 사건이 벌어진 지 12년 후 영국 런던의 교외 지역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1979년) 초 런던의 유흥가 주변에서 젊은 남자들이 한 명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다. 대부분 집 없이 떠도는 불황자로 1983년 2월까지 모두 15명이 실종됐다. 그리고 2월 8일 저녁 런던 북부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공이 막힌 파이프를 뚫고 있었다. 그가 파이프를 막고 있는 불순물들을 꺼내자 토막난 사체처럼 보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출동한 경찰이 증거물들을 수거해 부검한 결과 파이프 속에서 나온 것들은 인간의 사체가 분명했다. 아파트에 살던 한 여인이 맨 위층에 사는 남자가 사건 전날 밤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그 남자를 기다렸다. 오후 5시 40분 데니스 닐슨이 집에 도착했을 때 대기 중인 형사들과 마주친다. 닐슨은 형사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형사들이 계속 다그치자 닐슨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거기엔 2개의 검은 비닐봉투가 있었고 그 속엔 토막난 사체들이 나왔다. 닐슨은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소한 15명의 젊은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닐슨이 자신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진술해 나갈 때 담당 형사들은 그의 무덤덤한 태도에 모두 놀라워했다. 닐슨이 체포되고 이틀 후 경찰은 닐슨이 이사하기 전에 4년 동안 살았던 크리클우드의 집으로 출동한다. 그리고 정원과 집 주변을 수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끔찍한 모습의 사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We found a small piece of jaw and some teeth attached to it in the rear garden of the premises at Melrose Avenue. And this morning I found a significant amount of property, in particular quite a large consignment of human bones, in particular a large piece of thigh bone in the region of about 6 inches. 당시 젊은 사관 생도들이 현장 조사를 도왔는데 모두 끔찍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오후 닐슨을 살인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인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37세의 닐슨은 지역 인력센터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1961년
군대에 복무했던 닐슨은 취사반에 배치돼 고기를 절단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11년 뒤 제대한다. 1972년 놀랍게도 닐슨은 런던 경찰로 재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1년 뒤 퇴직했다. 그때부터 술집이나 거리를 떠도는 동성애 젊은이들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젊은이를 한 명씩 집으로 데려와 술을 먹인 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옷을 벗긴 시체를 욕실로 옮겨 샤워를 하고 간강까지 했다. 그런 후에 사체를 잔인하게 토막내 유기한 것이다. 어떤 때에는 토막낸 사체를 정원에서 태웠는데 차 타이어를 함께 태워 냄새를 숨길 수 있었다. 그리고 1981년 10월 그가 검거됐던 아파트의 맨 위층으로 이사한다. 그때까지 이미 12명의 젊은이를 살해했지만 닐슨은 또다시 새로운 희생양들을 찾아 런던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3년 1월 26일 마약 중독자이자 전과자인 스티븐 싱클레어를 아파트로 끌어들여 살해했다. 닐슨은 마지막 희생자가 될 싱클레어의 사체를 평소처럼 토막냈다. 그리고 머리는 냄비에 넣고 끓였고 다른 부분은 신문에 싸서 옷장에 넣어두었다. 닐슨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특별수사대를 결성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일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들의 지문을 확인했다. 런던 병원의 법의학팀은 토막난 사체를 맞추어 시신을 복원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판별이 불가능했다. 1983년 10월 24일 닐슨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 15명의 희생자 중 7명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닐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선 칼 스토터는 1982년 5월 닐슨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I fell asleep and I woke up and he was strangling me and I passed out after sort of thinking. I thought that I'd got caught up in the sleeping bag which he'd warned me about, and I thought he was helping me out, but he wasn't. And anyway, I passed out from that, and I remember vaguely hearing water running and being carried, and I felt very cold, and I realized I was in the bath and he was trying to drown me. 하지만 닐슨은 계획을 바꾸고 스토터를 살려주었다. 재판은 11월 3일까지 계속됐고 배심원들은 재판 내내 닐슨이 벌인 끔찍한 살인 행각에 계속 충격을 받았다. 크럼 존슨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사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날 밤 배심원들은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다음 날 닐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소한 25년을 복역하기까지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나와 후송되는 동안 수많은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닐슨 주변에 몰려들었다. 닐슨만큼 영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범은 없었다. 그가 바로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닐슨이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잔혹한 살인마가 30여 명의 인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1980년) 봄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시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계속된다. 20명의 희생자들 모두 흑인으로 7살 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목이 절려 살해됐고 백인 인종차별주의자의 짓이라고 믿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서조차 잡히지 않고 있었다. 범인 검거에 $10만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자 잭슨 시장의 불안도 커져갔다. Somebody somewhere out there knows
what we're looking for, knows who's doing this insane series of acts and attacks on our children, $100,000 will shake that information loose. 경찰도 수사팀을 2배로 늘려 15,000명을 조사하고 2만 건의 신고 전화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1981년 5월 셋째 주가 될 때까지 희생자는 계속 늘어나 모두 26명이 살해됐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게 된다. 당시 경찰은 서너 구의 사체가 발견된 차타후치 강변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5월 22일 아침 잭슨 파크웨이 다리 근처에서 시끄럽게 강물이 튀는 소리를 듣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으로 돌아가는 한 남자를 목격한다. 현장에 있던 인물은 23살의 웨인 윌리엄스로 사진작가였다. 경찰은 그의 차에서 로프와 핏자국을 발견했지만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그를 보내고 만다. 그리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던 경찰은 이틀 뒤 잭슨 파크웨이 다리 아래 강 속에서 또 다른 비연사체를 건져낸다. 희생자는 동성애자인 너데니얼 카터로 밝혀진다. 27살로 희생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경찰은 이틀 전 현장에 있었던 윌리엄스를 떠올리고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카터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이 윌리엄스의 차에 있는 것과 일치했지만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과 기자들은 윌리엄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시민들도 그의 행동에 주목했다. 전 도시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된 것이다. 윌리엄스는 애틀랜타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퇴직한 교사인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어린 시절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자들이 몰려드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2월 3일 경찰은 윌리엄스를 다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다시 그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이후로 살인사건이 갑자기 멈췄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1981년 6월 18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마침내 윌리엄스를 너데니얼 카터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리고 며칠 뒤 지미 리 파인에 대한 살인 혐의까지 추가된다. 파인의 사체는 마지막 희생자인 카터의 사체가 발견되기 3주 전 역시 차타우치 강에서 인양됐다. 윌리엄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보였지만 배심원단은 윌리엄스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1982년 5월 마침내 카터와 파인의 살인 혐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재판이 시작되고 윌리엄스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조지아주 과학수사대의 법의학자인 레리 패터슨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패터슨은 희생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들이 윌리엄스의 차와 집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곧 검사 측은 당시 재판과는 무관했지만 그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다른 희생자에게서 발견된 증거들도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됐다. 윌리엄스는 경찰이 수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장에 갔던 이유는 차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재판은 무려 9주일 동안 계속됐고 배심원들은 200명의 증인들이 출두해 진술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윌리엄스가 검거된 후 살인이 멈췄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윌리엄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윌리엄스 사건은 종료됐다. 비록 2명에 대한 살인죄만 인정됐지만 슬레이턴 검사는 윌리엄스가 28명을 살해했다고 확신한다. The evidence showed that there's been 13 killings in 5 months in 1981. At that time we identified the defendant,
There has been no other killing since that time that fits the pattern. 윌리엄스는 다음 해 항소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해 사건이 자행됐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를 들춰보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졌던 수많은 살인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 1930년대 클리블랜드의 미치광이 도살자는 취미삼아 살인을 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후안 코로나가 왜 농장 인부들을 살육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런던의 데니스 네스는 17명의 희생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강간까지 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애틀란타의 웨인 윌리엄스도 28명의 인명을 학살했지만 살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살인을 즐긴 잔혹한 살인마였다.